외부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외부 효과 247쪽, 이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시장 실패가 야기되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성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성. 그럼 이제 외부 효과의 개념 정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외부 효과란 우리 책에 있는, 그런데 책에 있는 요약이가 시험에 나온 정의예요.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과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내용을 하나하나 이 내용의 의미를 따져보려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먼저 부동산 특성과 결부시켰을 때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이 두 가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동성, 인접성. 자, 그러면 이제 왜 부동성과 관련이 있느냐? 영향을 받는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고,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의 특성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모았던 걸 심화해서 쭉 또 부동산 특성끼리 정리할 때 맞아 저런 거 봤지 이렇게 좀 되시면 좋고요. 안 되면 또 그때 정리하고. 자, 그럼 다시 와서 의 부분에 보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예요. 거래 당사자는 어디에 있냐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 시장이니까 시장이 구체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시장이 형성됐다 그래요. 그럼 갑과 을이 거래 당사자면 갑과 을 사이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병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래. 그럼 병은 뭐냐? 제3자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인 갑과 을이 아닌 제3자인 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념할 건 의도하지 않은 거여야 돼. 의도하지 않으니에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내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데 그 영향에 대해서 손해일 수도 있고 즉 불이익일 수도 있고 유리한 긍정적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예요. 대가를 지불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시장적 현상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더 이상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끼쳤어요. 미안해 하고 대가를 지불했네. 그러면 외부 효과를 내부화했다 그래요.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받았어요. 외부 효과를 내부화했다고 그래요. 자, 유식한 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뭐라고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앞으로 혹시 외부 효과의 내부화 그 말은 원래 외부 효과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아서 시장적 현상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이 내용과 관련 걸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다.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시장을 통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말은 병과 제3자와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외부 효과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럼 유리한 영향과 불리한 영향의 경우로 구분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 그래요.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 혹은 이로운 외부 효과예요. 앞으로 경제자 붙는 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부외부 효과는 해로운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앞으로 불경제자가 붙잖아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경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유리해진다.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리해진다. 그럼 규모의 불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그런데 풀어 말하면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 혹은 유리한 혹은 이로운 외부 효과. 해로운, 불리한 외부 효과. 그런데 정외부 효과, 유리한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고 혜택을 줬어요.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어요. 보상받지 못하는 거고요. 부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미쳤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경우가 참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물론 뭐 윗집에도 근원이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아파트 짓는 방식. 우리는 아파트를 빨리 짓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거든요. 근데 기둥 세우는 방식으로 지으면 층간 소음이 적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이런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위에 층에 층간이 거의 소음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는 이렇게 잘 들리지? 건물 짓는 방식이 달라요. 기둥을 세우는 이런 방식들은 이게 흡수도 되고니와 이게 층간 소음 같은 경우가 훨씬 적거든요.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100채를 지을 수 있는 100가구가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둥 방식으로 지으면 80가구밖에 못 올라가면 수익성이 안 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 기술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또는 뭐 GS건설이나 대림이나 전부 다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도입해서 하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냐면 어떤 걸 감수하고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걸 감수하고 그래서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도 다 듣는데잖아. 다 들려갖고 누구하고 지금 무슨 일인 거 다 안 되잖아 옆집에서. 그런 문제. 근데 잘라고 하면 꼭 10시쯤 되면 저 집에서는 뛰기 시작해. 근데 그 뛴 게 아니라 그 집에서는 뛴 게 아니라 강아지가 뛴 거야. 근데 다 들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건 부유의 비효과지. 따라서 이런 부유의 비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윗집에서는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좀 잘해놓고 이게 아랫집 찾아가서 틈 나는 대로 뭐 좀 맛있는 것도 들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이거 아파트 내가 지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유의 비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비효과, 부유의 비효과는 나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사실 영향을 주고 받거든.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야.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뿐이야. 근데 모의고사 잘 나온 걸 어떡하냐고. 잘 나왔거든.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쟤는 잘 나왔어. 그러니까 앉아있는 뒷모습부터 보기가 싫은 거야. 왜 뒷모습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전혀 의도치 않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요. 자,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정외부 효과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부외부 효과요. 이렇게 말도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수원과 양봉업. 과수원 옆에 양봉업자가 벌통을 가져다 놨대요. 그러면 말이죠. 벌이 부지런히 옮겨다니면서 과일 수확을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과수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꿀 수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쪽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유리해지죠. 이런 걸 우리는 양쪽 방향의 양방향이죠. 양방향의 외부 효과인 거예요. 그 양방향의 긍정적 외부 효과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풀어드리려고 양방향 서로에게 유리한 긍정적 외부 효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많으면 좋은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한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요. 드라마 촬영을 했어요. 영화를 촬영을 해요. 그럼 세트장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돈이 적었을 때는 세트장 같은 경우가 좀 단순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화 하나 제작하거나 드라마도 대하 드라마 같은 거 하려면 세트장이 고증 같은 걸 거쳐서 완전히 진짜처럼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 그 지역 숙박시설, 그 지역 식당,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긍정 영향이지. 그러니까 드라마 혹은 영화 촬영지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거는 단방향이지. 한쪽 방향의 긍정적 외부 효과죠. 미국 같은 데는요. 과수원과 양봉업의 관계가 과수업자가 이제 수확하는 처리 있잖아요. 자기 수확의 일부를 떼서 양봉업자한테 준대요. 양봉업자가 수확을 할 때는 자기 수확의 일부를 떼서 과수업자에게 준대요. 아까 대가를 지불하는 걸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런 게 좀 많이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의 측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부정적 외부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매연, 소음 이것이 주변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연탄 공장이 있는 거야. 연탄 배달이 쉬워져서 좋아요? 석탄 공장이 있는 거야. 부정적 외부 효과지.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가까워서 화장도 빨리 하고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근처에 글쎄 우와 생태공원이 들어선대요. 끝내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화장터, 쓰레기 매립지 이런 거에 들어선다면 당연히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될 수밖에 없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길거리에 흡연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버스 정류장인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러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죠. 요즘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진짜 설 자리가 없을 만큼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학원이 큰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10분 보통 정도는 상시적으로 있었어요. 최소 10분. 근데 10분 정도 계시잖아요. 한 8분이 담배를 폈어. 담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펴요. 다. 그러니까 저처럼 담배 못 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8명이 나가야 되겠어? 2명이 나가라 야. 그래갖고 처음에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야, 말도 못했어요. 왜 담배 피냐 이런 말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어쨌거나 길거리 흡연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정적 외부 효과죠. 자, 그러면 이런 제가 예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아까 공공재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3명분이 공급됐는데 돈 내지 못한 2사람도 혜택을 누리니까 일종의 정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얘기를 갖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우선 비용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사적과 사회적은 사적은 개인의 비용, 사회적은 사회 전체의 비용. 사회를 좁혀서 갑돌이네 집으로 보면 갑돌이 개인의 비용, 사적 비용, 갑돌이네 가족의 비용, 사회적 비용. 갑돌이가 담배 펴. 근데 갑돌이네 가족은 갑돌이 때문에 가끔 갑돌이가 집에서도 피거든. 그러면 갑돌이의 담배값 플러스 갑돌이의 병원비, 그건 사적 비용. 그런데 갑돌이네 집에서는 갑돌이 비용 플러스 다른 사람들의 유무형의 피해까지 합쳐서 사회적 비용.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편익이 뭐냐는 거예요. 편익은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 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편익은 쉽게 말하면 만족이야. 만족. 자,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둘이 친구야. 근데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둘이 친구인데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말했어요.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만족이 몇이야? 배가 고픈 을돌이가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물은 거죠. 을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만족이 몇이야? 그랬더니 을돌이가 10이야. 아, 물은 놈이나 대답한 놈이나 이상한 놈은 마찬가지죠. 그게 이해가 돼? 이상하잖아요. 그 만족이라는 말을 조금, 만족은 너무 주관적이니까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효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야, 근데 을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지금 빵 하나 먹을 때 돈 얼마까지 낼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을돌이가 1,000원까지 낼 마음이 있어. 그럼 갑돌이는 빵 하나로 얻는 만족을 돈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면 얼마란 뜻? 1,000원. 그걸 편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편익은 효용을 돈으로 환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아주 쉽게 말하면 앞으로 편익은 만족이다.
혹은 이익이라 해도 좋다. 개인의 이익, 개인의 만족.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여의 비효과, 비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봐요. 부여의 비효과는 이렇게 비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부여의 비효과의 사적 비용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갑돌이 담배값, 그로 인해 갑돌이 병원 가는 비, 그거는 사적 비용이에요. 근데 사회적 비용은 갑돌이네 집에 갑돌이 비용 말고도 갑돌이 가족들이 겪는 유무용의 비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다? 사회적 비용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담배 피는 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이 들었다. 증가했다. 사회적 비용인 거지.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 이 말을 뒤바꿔 말하면 사적 비용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편익면에서 보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좋아. 저는 담배를 안 펴본 건 아니에요. 펴봤어요. 한 번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언제 펴봤냐면 5살 때. 5살 때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분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2갑 이렇게 피세요. 그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이제 어른이 오셔갖고 얘기 나누시다가 제트리에 올려놓고 다 피시고 이렇게 피는 걸 담배 올려놓고 배웅 나가셨어요. 근데 하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펴봤지. 폈는데 이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클럭클럭하고 막 뒤지게 맞았네 진짜. 들어가지고 진짜 막 엄청 맞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이후에 가족 담배 피고 막 그러면 막 벽지 같은 게 막 노래지고 막 약간 거부 반응 같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담배 같은 거에 대해서. 군대 가서도 담배를 저는 안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담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는 담배 때문에 막 이렇게 병원을 막 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갖고 이제 췌장암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췌장암뿐 아니라 막 혈관이나 이런 데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으시려고 무진장 노력하시니까 그 오는 고통들을 막 가족한테 스트레스 다 푸는 거야. 다 푸는 거야. 저는 담배를 사드리니까 저한테는 안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실 때 얼굴에 그 흐뭇한 모습이 담배 살 때 제일 흐뭇해하세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래 피시라고 그랬어요. 왜 스트레스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더라고. 담배를 내가 평생 펴왔는데 이거를 끊음으로써 1년, 2년 더 사는 것보다 이게 행복하게 나머지 피우면서 사는 게 낫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담배 사지고 좋아하셔.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편익, 피우실 때야 좋죠. 담배 피고 나시면 좀 너그러 주시고 피기 직전에 못 참을 때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사회적 편익은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의의 비효과. 정의의 비효과는 편익면에서 따져보는 게 먼저 따지는 게 편해요. 편익면에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 제작자 내지는 감독은 그로 인해 성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사적 편익이야. 그런데 사회적 편익은 그거 플러스 그 지역 경제, 주변 지역의 숙박시설, 식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은 훨씬 커.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 보통 어때요? 주말이든 또 이렇게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코로나 상황이 없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 엄청 막히잖아. 주말 같은 때 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사실 그래야 되거든. 자연도 보고 그래 마음도 트이고. 진짜 전 오랜만에 이거 풀린 다음에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 스타벅스를 갔어. 막 이렇게 막 행복해지는 거야. 잠깐 앉아서 잠깐 한 30분 앉았었나? 오래 앉으면 안 되잖아. 30분 커피 한 잔 딱 마시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갔거든. 동네 집 앞에. 갑자기 행복한 거야. 그거 하나 가는데도.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오면서 야, 이게 이렇게 고마울지 몰랐다. 그럼 그걸 느끼는 거야. 사실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갑돌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야. 남들 커피 마시고 자연의 산도들로 놀러 갈 때 연구실에 밖에서 연구하는 거야. 그 사람의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 한도 끝도 없는 그 연구. 근데 그 사람의 연구 결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정의의 비효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얻는 편익은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얻는 편익은 과학자로서 자연과학자로서 명성? 뭐 그런 정도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과학자 이런 분들이 진짜 정말 개인적인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연구해 갖고 뭐 정말 떼부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와, 저분 덕분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됐다 이런 명성. 그런데 그분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게 뭐다? 정의부여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비용 면에서 보자 말이에요. 비용 면에서 보면 개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트장을 건설했어. 그런데 세트장 건설할 동안 지역 주민들은 보고 뭐 한대? 읽으면 하지 거기다 비용 들어가냐고. 사회적 비용은 안 들어가. 아까 일반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 때 그 과학자는 연구실에 박혀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비용, 그 사람의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개인의 비용은.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그가 연구할 때 응원조차 사실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은 작아.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좀 엄청난 대작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지역 요소마다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비용이 크니까 얘는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어. 얘는 개인의 비용이 작으니까 과다 생산돼요. 그래서 얘는 과소 생산된다. 전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팔도라고 합시다. 팔도에 8군데만큼이라도 정말 괜찮은 이런 데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없는 데도 있더라. 자, 8군데 만들어지면 좋겠다. 적정량인데 6군데밖에 없다. 2개가 부족하다. 과소 생산돼. 그런데 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보니까 이렇게 적정보다 많아. 과다 생산. 얘는 과소 생산으로 인해 시장 실패, 얘는 과다 생산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의의 효과는 필요량 10개보다 과소 생산됐다. 8개만 나왔다. 그럼 10개였을 때 가격보다 8개밖에 안 나오면 가격이 높겠지. 과소 생산 때문에. 과다 가격입니다. 10개가 적정량인데 12개 나왔네? 그럼 10개였을 때 가격보다 가격은 낮겠죠. 과다 생산으로 인해 가격은 과소 가격이 형성됩니다. 적정보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서 가격이 낮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개가 적정량이라 치면 10개보다 12개 나왔으니까 10개보다 가격은 낮더라. 10개가 적정량인데 8개밖에 안 나오면 10개보다 가격은 높더라. 얘는 그래서 과소 생산됐으니 2개가 모자라서 시장 실패. 얘는 12개, 2개가 남아서 시장 실패. 정의비 효과나 부의비 효과나 다 같이 시장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연구실에 딱 정말 연구만 하시는 이 과학자 위해서 정부는 지원해야 돼. 정부 입장에서 지원하고 그 연구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들 과학자를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 같은 건 완화시켜줘야 돼.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공장에 매연이나 폐수를 흘려보내는 또는 소음이 방출되는 그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돼요. 세금도 부과하고 환경부담도 부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규제해야 돼요. 정의비 효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플리즈 앞에 P가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제발 그 드라마 촬영지 영화 촬영지 우리 동네에서 좀 해주실래요? 내 앞마당에서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읽을 때 핀피라고 읽어요.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핵 폐기물 이거 절대로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동네는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님비라고 읽어요. 그래서 정의비 효과는 핀피, 부의비 효과는 님비.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핀피, 님비. 절대 냄비 아니에요 이거. 님비. 어떤 분이 냄비 그러던데. 토지정책 수단으로 건너가 보자고요.
자, 토지정책 수단입니다. 제가 기본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은 넘어가시고 토지정책 수단입니다. 토지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토지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럼 토지이용 규제는 말 그대로 법적인 또는 정책적 어떤 규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에 의해서 구속하고 제한하는 걸 통틀어서 토지이용 규제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냐? 주로 지역지 규제,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지, 계획 단위 개발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제가 색깔을 넣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의 집중도 깨지 않기 위해서 교재로 가서 다시 요거 밑줄 그으세요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페이지는 계속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십시오. 강의에만 집중하세요. 자, 그다음 직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은 뭐냐?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나 공공의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데? 토지 수용, 토지 은행제도, 공영개발, 공공소유제도, 도시재개발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 반면에 간접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장기구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는데 예를 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제도 같은 거, 조세 같은 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거래 정보체계 구축, 협조체제 구축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토지이용 규제, 두 번째 직접적 개입, 세 번째 간접적 개입 있습니다. 우리 지역지 규제로 갈 거예요. 여러분 공법에서 용도 지역 들으셨죠? 네, 지역지 규제의 기본적인 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지 규제 뭐냐? 일단은 아까 토지정책 수단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A 지역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보세요. 도시의 토지 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지역주 규제인데요.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어느 A라는 지역의 토지 이용을 살펴볼게요. 자, A 지역입니다, 여러분. 주거용이래. 여기는 A 지역의 일부가 주거용, 여기도 주거용이래. 여기 주거용이래. 그런데 여기 뭐가 있나 봤더니 글쎄 연탄 공장이 있더래. 연탄 공장이. 혹은 석탄 공장이 있더래. 그럼 연탄 공장 혹은 석탄 공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유회비 효과야, 부유회비 효과야? 부유회비 효과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집값이 다른 동네의 집값보다 낮아. 다른 동네 집값은 1억 1천에서 1억 2천인데 여기는 1억이래. 이유는 연탄 공장 때문에 혹은 석탄 공장 때문에. 정부가 이걸 보고 이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곳이니까 좀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싫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연탄 배달도 쉽고 또 사람들이 얼굴 까매지는 모습을 보면 참 즐겁고 좋은데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잖아요. 그럼 정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가세요. 그러니까 싫은데요. 그러니까 가 이 새끼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얘를 빼내. 그리고 여기는 뭐만 허용해? 주거용만 허용해. 주거용만 허용하면 어울리는 이용이 됐지. 다 어울리는 이용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고 그래. 쾌적해졌으니까. 그럼 주택의 수요가 늘면서 1억 하던 주택이 1억이 아니라 1억 1천으로 올라간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우선 하기 전에 이 지역주구제의 목적 내지는 이 지역주구제를 왜 하는가 필요성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토지의 이용 목적 및 입지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공법을 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단어, 이 문장을 공법에서 보셨을 거예요. 법에 있는 거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토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
여러분,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에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 땅들을 싹 다 지금 관점으로 개발해 버렸네. 그럼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은 그 당시에 맞는 토지 이용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개발하지만 어느 부분은 남겨줘야 되겠다는 거야.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관점으로 싹 다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지역주거제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거제 실시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구분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어느 특정 지역에 A 지역 아까 주거용과 공업용이 혼합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지역주거제를 실시했더니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의협 효과가 제거됐네. 그러면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가하겠죠. 주택의 수요가 느니까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여러분은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가치라고 해도 좋아요. 가격과 가치, 감정평가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서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격해도 좋고 가치해도 돼요. 1억에서 1억 천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 이렇게 말했지만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 얼마 주고 샀던 연탄 공장이 있었을 때, 석탄 공장이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1,000만 원 올라갔으니까 1,0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죠?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그러나 아직 신규 투자자는 아직 진입도 안 했어. 기존의 투자자만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자, 이윤이 있으면 그다음 어떻게 돼? 기업이 진입을 하겠지, 장기적으로. 근데 기업이 진입을 할 텐데 일단 여기서 투자자는 기존의 투자자고 신규 투자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투자자는 기존 투자자지 신규 투자자는 아니에요. 기존의 기업이 들어왔네. 그 주택을 짓는데 그럼 주택의 공급이 늘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는데 공급도 늘었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 1억 천으로 올랐던 게 떨어져요 다시. 그래서 1억 천으로 올랐던 게 1억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초과이익이 다 사라지는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데 살짝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과이익은 기존의 기업이든 신규 기업이든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서 공급을 늘린단 말은 주택을 신축했다는 뜻이에요. 주택을 신축하는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건축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이야. 건축비가 변함이 없으면 비용 불변 산업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대규모 생산 시설 설비는 갖추면 또는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 갖추면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을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건축비가 변함이 없는 산업은 뭐라고요?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자, 비용 불변 산업과 비용 일정 산업은 같은 말. 건축비가 올랐네? 그럼 비용 증가 산업. 건축비가 오히려 하락했네? 비용 감소 산업. 산업의 종류를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보자고요. 자, 그럼 건축비가 변함이 없으면 아까 제가 1억에서 주택 가치가 1억 천으로 올랐다 그랬죠. 그럼 건축비가 변함이 없으니까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도로 1억으로 떨어져. 그럼 최초에 얼마였는데? 1억이었는데 나중에도 1억으로 떨어지니까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이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공급을 늘리니까 공급량은 늘어요. 최초 가격과 나중 가격을 연결해서 그림을 쭉 그어보면 장기 산업에 있어서 이 산업이에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업의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이 있죠. 근데 지금 그리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산업에 있어서 기업 말고 산업에 주택 산업에 장기 공급 곡선을 보면 최초 가격이 1억이었대. 근데 1억 천으로 올랐다가 도로 1억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가격과 수량이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었는데 기업이 진입함에 따라서 양도 늘었고 최초 가격과 나중 가격을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띠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은 수요가 늘어서 1억에서 1억 천으로 올랐는데 건축비가 500만 원 올라간 거야. 그전보다. 건축비가 500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가 10% 늘었다면 공급은 10% 못 늘리는 거야. 5%밖에 못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5% 증가하니까 주택 가치는 1억에서 1억 천으로 올랐다가 1억 500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럼 1억 500으로 떨어졌으니까
1억이던 게 1억 1천으로 올랐다가 1억 5백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높은 수준이지. 그다음에 공급량은 기업의 진입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최초 가격은 얼마였는데 다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최초의 가격과 수량을 그릴 텐데 우리는 이쪽의 가격 이쪽의 수량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의 가격은 1억이었는데 1억 1천으로 올랐다가 1억 5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장기 공급곡수는 우상향의 모양이 되고 기업의 진입 때문에 공급량은 느는 거지. 가격은 원래보다 살짝 높아졌고. 그래서 장기 공급곡수는 우상향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부를 하는 분들이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1억이었던 것이 1억 5백이 됐기 때문에 500만 원의 초과인이 여전히 존재하네요.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왜 1억 5백이 됐어요?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백 수준에서 이미 이유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초과인은 다 사라져 무조건. 초과인이 사라질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자, 비용 감소 산업을 볼까요? 비용 감소 산업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요가 10% 늘어서 1억 1천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500만 원 하락한 거예요. 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췄거든. 건축을 대규모 건설함에 따라서 오히려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들어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됐대. 500만 원만큼. 그러면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올랐다가 즉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15% 증가했대. 공급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공급이 많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9,5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처음에 1억이었는데 1억 1천으로 왔다 9,500으로 떨어지니까 낮은 수준이고 기업의 진입 때문에 공급량은 늘고 장기 공급 곡선 이야기해 볼게요. 최초 가격은 1억이었어요. 1억이었다고 이렇게. 그런데 나중은 1억 1천에 떴다가 9,5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점들 이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향의 많은 공급 곡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최초의 점과 나중의 점을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어떤 질문이 온다? 아니 공급 곡선이 우하향의 모양이 될 수 있나요? 다 우상향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기업의 일반적인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들이고 이 안에 단기 공급 곡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우하향의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가격 수준을 따라서 그은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장기에 그럼 손해가 나나요? 원래 1억이었는데 9,500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니요. 손해 아니고 초과윤, 손실 다 사라진 상태. 근데 왜 9,500인가요? 건축비가 하락해서 500만 원만큼 하락해서 9,500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의문들은 여기 장기 공급 곡선에 관한 의문들은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가면서 이제 해결할 거예요. 한 번 더 심화에서는 여가 과정에서도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드릴 거니까 훨씬 더 나아지는데 지금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놔두시고 일단 이렇게만 눈여겨보세요. 눈에 붙도록. 자, 기억하는 방법은 불변이라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불변 나오면 불변을 생각해서 수평선. 증가 나오면 우상향. 감소 나오면 우하향 곡선.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해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해가면서 조금씩 보태가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산업의 종류. 그런데 말이죠. 이 지역지구제와 함께 우리가 이윤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특정 A라는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어요. A라는 지역에. 그 A라는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는데 지역지구제 실시와 함께 더 이상 기업의 진입을 막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독점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특정 A라는 지역에 용도 지정 변경 등을 통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야. 거기만 연탄공장, 석탄공장 있는 A 지역만 연탄공장, 석탄공장 빼내고 더 이상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네.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치는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올랐다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초과이유는 모두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다 1억 1천이 돼서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초과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초과이윤은 1억 주고 산 사람들, 처음에 연탄공장 있었을 때 산 사람들만 이윤을 누리는 거지, 연탄공장 없어졌다 하고 1억 천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치적 이점이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된 사후적 독점이 아닌 사전적 독점. 연탄공장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1억 천이 됐고, 연탄공장 없어진 후에 1억 천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이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A 지역의 공급자들은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없고 수요는 가능한 거예요. 초과이윤은 그래서 사전적 독점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주구제 문제점은 법으로 규제하는 거니까 경직적이야. 그 다음에 A 지역만 지역주구제를 실시하면 다른 지역, B 지역, C 지역은 지역주구제를 실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A 지역만 실시해서 쾌적성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간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2가지가 좀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지은행제도로 건너가 볼까요? 우리 책 261페이지인데 토지은행제도라고도 부르지만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도 불러요. 다시요. 토지은행제도라고도 부르고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도 불러요. 이거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토지정책 수단 3가지, 첫 번째 토지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랬죠?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토지은행제도는 의미가 뭐냐?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공공이란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라고 해도 좋고요, 미리 확보해서 보유하는 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을 두고 하나는 공공개발용, 하나는 수급조절용으로 나누어서 토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이 있다. 공공개발용이 뭐냐면 거기에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지금 지을 건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면 그때 가면 땅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저마다 개발을 해버리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사두었다가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거. 이게 공공개발용이고, 토지 이거를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공공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입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또 비축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토지은행제도는 목적이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요건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 주로 공공개발용으로 많이 할 때 하고요, 토지시장의 안정, 요건 수급조절 목적이에요. 이러한 제도의 장점입니다.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두 번째는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그 용지로서 필요할 때 토지를 값싸게 제때 공급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아까 그랬죠? 개인들이 저마다 개발을 해버려서 거기다 막 3층 건물도 있고 막 나중에 그 땅 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어렵게 되는 거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개발해서 공공개발용 정부가 개발해서 개인들이 땅이 있으면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개발로 말미암아 땅값 집값 올라가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해 놨다가 개입하니까 개발하니까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죠. 단점입니다.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토지 매입을 시작하면 땅값이 주변 땅값을 부추겨.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부추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토지 매입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 2010년이랍시다. 2010년 예를 들어서 2010년 2월
만약에 1일 날 합다. 2월 1일 날. 그런데 매출은 토지를 방출하는 건 2020년 2월 1일이라 합시다. 그럼 10년 과도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관리해야 되죠. 여기서 공공자유보유란 말은 정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철조망이나 아니면 펜스 같은 걸, 철제 펜스 같은 걸 쳐놓고 거기다가 이 땅은 공공용지로서 쓰레기 투기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거 보셨죠? 왜 나중에 공공 시설 들어올 그런 용지라는 거야. 그걸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당연히 정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땅 사서 관리 안 하고 방치하잖아요. 거기다 쓰레기 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 치우는 거 땅 주인이 해야 돼. 엄청나거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업체들 말이죠. 토지를 빌려서 그 땅에 엄청나게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쌓아놓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쓰레기 치우는 비용들을 막 불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분쟁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거기다 폐기하고 했던 기업 같은 경우는 막 폐업해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일일이 토지를 다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네 번째, 토지은행의 취지에 따라서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시 그 매입 대상 토지 가격을 아주 낮은 수준,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주는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진정한 가치가 1억이다. 그럼 1억 수준으로 묶어둬야 돼.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시가가 1억 5천이면 2억 부르라고 하겠지. 나 2억 주기 전에 안 팔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의 진정한 가치나 나중에 따져보니까 1억이더라. 그러면 1억 수준으로 묶어두는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땅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라든가 그리고 그 적정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토지 은행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들, 찬점, 그거는 우리 기본소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주택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1강, 2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서 세 번째 3강과 4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시험에 좀 더 많이 집중돼요. 그래서 주택 정책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뭐 수요 곡선, 공곡선 그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수요 공급을 배웠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어디 갔는지 없어. 뿐만 아니라 그때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말이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때 고민하신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균형의 이동 그래프를 통해서 균형의 이동 막 16개짜리 한 장짜리 프린트 드렸잖아. 근데 그거 강조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난 그래프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해보라는 거야. 왜 해보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좀 그려보신 분들은요. 나중에 그래프 없이 설명할 때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고민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안 해버릴 거야. 피해 가신 분들은 나중에 봐봐요. 우리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7월달, 8월달 문제 풀 때 더 그렇고요. 9월달 갔을 때 모의고사 봐보란 말이에요. 어느 게 더 난지. 시험장에 떡 갔을 때 문제가 다 보던 거네. 이런 것과 이거 뭐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게 이게 뭐야. 시험지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 학습해드리려고 그래요. 계속. 그러기 위해서도 더 PPT를 좀 사용하는 거고요. 좀 이따 우리는 쉬었다가 그럼 주택정책 들어가면서 기초적인 이야기 또 반복 학습 해봅시다. 쉬었다 하시죠.